불행이 아니라 불평등, 능력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멀리서 오신 장혜영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혹시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신데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으면 사실 제가 읽으신 내용을 또 얘기하는 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셨거나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실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근데 반반이네요. 그래서 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사실 제가 저와 제 동생의 삶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그 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으셨던 얘기를 또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그럽게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그에 섞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이나 생각들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당겨드릴게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소개할 때 어떤 분들은 감독이라고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작가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이름들보다 그냥 저라고 하는 한 사람?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 혹은 장애정이라고 하는 이제 발달장애를 지적장애랑 자폐성 장애를 제 동생 둘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장애를 둘 다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동생의 언니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이 어떤 건지 산다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또 경험을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한 사람의 시민이자 혜정의 언니로서 살아가는 얘기를 그냥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으로 쓰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거를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제 업은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는 이제 영상, 비디오 같은 거를 만들고 이번에는 영화를 만들었고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행사를 만들거나 그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중언부언 할 수도 있어요.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태어났어요. 이제 벌써 30대 초반이죠. 곧 있으면 중반이 되고요. 그리고 저의 동생은 저보다 1년 늦게 88년에 태어났어요. 저희의 고향은 이제 경기도 여주라고 하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거기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일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딸만 셋이에요. 그 언니가 있고 제가 둘째고 그리고 제 동생 막내예요. 근데 제 동생 막내가 태어나고 그리고 막내한테 이제 장애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된 순간 저희 가족은 되게 그 전하고는 다른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맨날 원래부터 바쁜 분이셨고 집보다는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그냥 집에 계셨다면 동생의 장애를 알고 그거를 어떻게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 뭐 좋다고 하는 데를 막 다니면서 이걸 치료하려고 애를 쓰셨지만 이건 장애다, 질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라서 낫는 게 아니라고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그 의학의 힘으로 의술로도 안 된다면은 종교의 힘으로라도 기적으로라도 동생의 장애를 낫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 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너무 바쁘셔서 사실 저와 제 동생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 없이 늘 저희끼리 아주 어릴 때부터 3, 4살 때부터 계속 같이 그냥 둘이 셋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 저의 어린 시절에 생각나는 모든 순간이에요. 근데 또 이제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사실은 하루 일과가 비슷하잖아요.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학교를 다니게 됐을 때는 조금 달랐지만 학교 다니기 이전에는 뭐 그냥 진종일 같이 있는 거고 작은 마을이니까 학교를 다녀도 학교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아는 거죠. 동생 교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오전에는 동생 교실에서 같이 동생이랑 수업 듣고 오후에는 내 교실로 돌아와서 오후 수업 듣고 이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꼭 붙어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에서 약간 유명한 애들이었는데 부모는 뭐 하고 애들끼리 다니다 이렇게 뭐랄까 동네 사람들한테 부모 욕을 먹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당시에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 당시에 마을의 분위기 혹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혹은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저희 가족이나 제 동생 그리고 특히 저희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꼭 곱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그거는 엄마가 죄를 지은 거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른 가족들한테 폐해를 끼치는 거니까 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안해해야 되는 거라는 식으로 되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도 죄책감이 되게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천년 쪽에 절에 다니셨는데 그래서 불교를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마가 옛날 전생에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서 뭐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 동생의 뭐 장애가 뭐 없어지고 뭐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셨죠. 사실 그런 종류의 믿음이라도 없었으면 이 힘든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는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엄마를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동생을 돌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때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저는 2학년 때까지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3학년 때부터 갑자기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이거든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제가 중학교에 가게 될 때 집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 중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에 간다는 건 동생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닌 거고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삶하고 동생하고 어떤 종류의 단절이 있는 거라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도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동생을 돌보는 일을 거의 전담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혼자서 중학교에 가버리면 내 동생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이제 중학교를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죠.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혜정이 제 동생의 이름인데 이제 혜정이는 혜정이의 삶을 어쨌든 살 거고 저는 혜영인데 혜영이는 혜영이대로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있으셨겠죠. 어린 아이였던 저는 몰랐지만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힘든 어떤 마음의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제 동생을 집 근처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제가 중학교에 가는 무렵에 집을 떠나서 시설로 가게 됐죠. 근데 저는 결사반대였어요. 사실 그 결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동생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의사표현을 하잖아요. 막 웅얼웅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들도 그걸 그냥 의미 없는 웅얼웅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말로 들리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걸 먹고 싶은 거고 저걸 하기 싫은 거고 저걸 갖고 싶은 거고 이런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자면 내 동생의 유일한 통역사인데 내가 없어지면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가서 완전히 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혜정이한테 너무 위험하다.
그냥 장애가 없는 사람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위험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혜정이는 너무 나약하다,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혜정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 사람들끼리 사는 공간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전문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곳에 있는 게 네 동생의 행복일지도 몰라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잘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의 결정은 굉장히 확고한 거였고 제가 반대한다고 그거가 바뀌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어요. 그냥 동생은 어느 날 그렇게 저희 집에서 시설로 보내졌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어요. 물론 이제 거기 가 있고 나서도 뭐 방학 때다 그럼 집에 와가지고 뭐 한 달씩 같이 있고 이런 일들을 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동생은 이제 거기 사는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그것과는 다른 지역사회 안에 있는 가족이었죠. 근데 저희 가족도 사실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동생을 이제 시설에 보내시고 나서 어머니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 집을 나가시고 이제 저희 언니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가고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보내시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런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냈죠. 근데 그때도 마음속에 계속 동생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미안함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가난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같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가난하고 잘 돌볼 여력이 없어서 동생이 시설에 가게 됐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좋은 언니가 돼서 다시 뭐 데리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동생이 사는 시설을 더 좋은 데로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대에 운 좋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열심히 이제 사는 친구들을 만났고 다들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막 저하고는 환경이 되게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었죠. 요새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세대에서는 제가 살았던 이 2000년대 초반에 2006년의 대학가는 이미 그게 거의 기정사실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외고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서로 다 아는 애들이었어요. 다 옥동에 살고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세운 모든 어떤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마음속에 세웠던 어떤 취직이나 어떤 일을 하거나 연봉이나 이런 목표를 내가 다 정말 이뤘다고 가정할 때, 근데 가정하고 나서 그때 내가 내 동생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고 동생한테 갔을 때 과연 동생이 거기 있을까? 내가 정말 성공할 때까지 걔가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고, 만약에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의 나나 그때 우리가 한때 같이 살았었던 가족들처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내 동생을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성실하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의 제 자리에서 이제 부모도 막 없고 뭐 재산도 없고 가진 거 잘난 몸밖에 없고 이제 이런 전데 동생은 시설에 있고 아무리 벌어도 혼자 버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행복에 다다를 수 없다면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 또 노력하면 결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노력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오랫동안 배워왔었던 그 가르침이 사실은 틀렸던 건가? 그냥 태어날 때 어떤 삶을 살지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어떤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가 그냥 결정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싫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면은 그런 세상을 좋아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면 저는 행복해질 기회보다는 불행해질 기회가 훨씬 많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뭔가를 좀 뭐랄까 아예 계산 셈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종류의 계산식으로는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 저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동생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그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대학교를 그만뒀어요. 졸업하지 않고 그만두고, 왜냐하면 제 동생에게 필요한 거는 다름 아닌 걔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걔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국에 돈을 버는 것도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할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는 거니까, 그 시간을 사는 거니까, 동생한테 필요한 게 시간이라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걔한테 주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서서히 이제 동생이 있었던 시설에 다시 다가가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왔다 갔다 했었고 동생을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뭔가 그냥 걔는 원래 거기 사는 거고 내가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해줄 수 있을까 정도의 아주 평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면, 이제는 이곳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동생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동생의 시설에서 있는 학부모 회의, 부모도 아닌 주제 학부모 회의에 아빠 대신 참석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필요한지 물어보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덜컥 어느 날 제가 동생 시설에 학부모회 회장이 돼요. 부모도 아닌데 단지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장이 됩니다. 젊으니까 뭐라도 하겠지. 인터넷도 할 줄 아는데. 거기 시설에 이제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이제 피부치 살부치를 보낸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연로하시고 그리고 또 가난하셨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회의를 1년에 정식으로는 2번 한다라고 하면 회의를 10,000원 거는 것도 되게 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학부모 회장이 됐을 때가 제가 20대 이제 후반일 때였어요. 근데 그 회의를 딱 이제 회장이 되고 나서 저한테 떨어진 첫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바로 그 시설 안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문제를 대처하는 거였어요. 그 안에 어떤 몇 명의 선생님들이 양심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그런 뉴스가 되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시설이나 학교에서 바로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교사나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랬던 일들이 이제 작년에 뉴스에 좀 있었죠. 되게 사람들에게 충격을 많이 줬는데, 이제 정확히 그런 종류의 일들이 동생이 있었던 시설에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일상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곳에서 일을 하셨던 이제 내부 종사자들의 양심선언으로 불거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된 피해자 중에 이제 제 동생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났던 피해 사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폭력, 예를 들면 살인이라던가 강간이라던가 엄청난 이렇게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약간 아주 일상적인 폭력.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사회에서 일어났다면, 지금 이렇게 시내에서 어떤 가정에서 그런 학교에서 일어났다면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폭력이다, 이거는 인권을 침해한 거다 라고 얘기할 문제인데, 이게 시설에서 일어나니까 시설은 사람도 없고 장애인들도 많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아? 라고 둔갑해버리는, 시설 안에 들어가면 있을 수 있는 일, 시설 밖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 종류의 일이 너무 많았어요. 관리가 어려우니까 약을 먹는다. 약을 먹여서 사람을 멍하게 만든다. 약만 먹으면 침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도 이 사람을 그런 약 처방은 과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고, 새벽 5시 일어나서 무조건 좋든 싫든 미사를 드려야 돼요. 거절할 권리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가톨릭 시설이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해야 되는 거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을 자유가 없었어요. 때 되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먹기 싫어하면 반찬이랑 모든 걸 다 잘게 잘라가지고 국에 말아요. 그리고 이걸 그냥 마시게 해요. 이거를 안 마시면 거기다가 유화제 같은 걸 타요. 그걸 타면 되게 걸쭉해지거든요. 그걸 또 호로록 마시게 해요. 그렇게 하고 약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목이 많으니까 물을 퍼마시니까 자꾸 화장실에 자주 가고, 이제 또 돌보는 사람은 귀찮고 밤에 실내를 하기도 해요. 이불이나 요에다가. 그리고 이불 빨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을 딱 적정량만 줘요. 근데 그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찾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고여있는 물을 마셔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신 걸로 또 혼이 나요. 나는 나가고 싶어서, 외출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나가면 탈출했다는 이유로 독방에 가져요. 감금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 버젓이 자행되어 왔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13살 때, 제가 13살 때 부모님이 얘기했던 거는 혜정이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보다 잘 돌봐주는 곳이라고, 혜정이 거기 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서 거기 가게 됐는데,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실 보호가 아니라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뭐든지 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너무 뒤늦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긴급 학부모 회의, 저 학부모회장이니까 학부모 회의를 소집을 했죠. 소집을 해서 이제 막 증거를 보여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재발을 방지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할 건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학부모 회의에 오신 분들이 오신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론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오시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뉴스에 나가고 사람들이 입방을 오르내리게 되면 행여 이 시설이 없어지니까. 이 시설이 없어지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더 이상 집에서 애들 돌볼 수 없다. 우리는 이 시설에 불만이 없다. 집에서도 때리는데, 집에서도 답답하면 부모인 나도 때리는데 남이 돌보기로 손이 힘들어서 몇 대 때렸다고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에 갈 곳이 없다. 이 시설이 싫으면 혜정씨 언니가 혜정씨 데리고 나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진짜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이렇게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부모 회장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빛의 속도로 또 회장에서 잘렸죠. 저 사람은 시설을 파괴하러 온 사람이다. 시설 파괴자로 찍혔죠. 찍혀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잘리고, 이제 다른 부모님들은 시설의 문제를 덮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저는 어쨌든 이제 내부 고발을 했던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걸 공론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론화는 잘 안 됐어요. 문제 제기를 한 선생님들은 다 잘렸고, 근데 그 시설장은 바뀌었죠. 시설 신부님이었는데 새로운 신부님이 한 2달 있다가 와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모두 잊어버리고 새 출발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죠. 근데 뭐 아무 말을 안 한 거나 다름없는 말이죠. 무슨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런 단지 문제를 덮은 것 뿐인데. 근데 저에게도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동생 이제 시설을 들쑤셔놨으니까 전 찍혔는데, 그럼 제가 찍혔으면 제 동생도 찍히잖아요. 근데 동생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거나 혹은 저랑 같이 살 여력이 그때는 없었어요. 저 자신을 책임지는 것도 너무 힘든 아무것도 없는 20대 후반의 그냥 여성이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동생이 그냥 거기서 늘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않는지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는지 지켜봐줄 수 없으니까 그냥 뭐랄까, 난리는 제가 쳤는데 그걸 책임지는 건 동생이어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이거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가 있는데, 이제 그 시민단체는 시설에서 살던 사람이 지역사회로 다시 나와서 사는 거, 이거를 도와주는 거를 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는 활동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근데 혜정 씨는 자립 준비 안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동생은 장애가 중증이어가지고 자립은 못한다고, 그러니까 24시간 옆에서 계속 누가 돌봐줘야 돼서 자립은 못하고요. 아마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활동가가 저한테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안 돼. 덮어놓고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만 한다.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랑 살아온 저이기 때문에 동생과 함께 늘 지낸다고 하는 게 사회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이상주의 정도로 얘기를 막 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제 마음이 읽혔나 봐요. 그 사람한테 제 말을 하진 않았는데 얼굴에 써 있었겠죠? 그런 어떤 불편한 기색이, 난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기색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 되게 알쏭달쏭했는데, 생각을 시설에서 시작하면 시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시작을 시설이 아니라 동생의 삶에서 시작하면
뭔가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이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한 얘기를 이제 저한테 남기고 그 대화는 끝이 났는데, 그 시설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잘못되고 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 속에서 그때 그 활동가가 저한테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 말이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마음을 이렇게 콕콕 찌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말을 했었던 그 사람의 말투, 표정이 되게 너무 자존심 상하게도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생각하는, 나보다 내 동생의 행복이 뭔지 더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근데 저는 평생 동안 내 동생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으면서 살았는데, 나보다 내 동생의 삶에 대해서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안다는 그 말투가 되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곱씹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계속 이제 그 문장이랑 씨름을 하다 보니까 왠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제가 해낸 말의 뜻은 한 번도 저는 동생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 삶에서 일어났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동생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에 저를 넣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죠. 내가 13살인데 부모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는 이제 이 집을 떠나서, 우리 가족을 떠나서 네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데서 평생 살아야 돼. 왜냐면 너한테 장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결정을 너는 거절할 권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를 데리고 이제 그 낯선 곳으로 가서 떼어놓고 오는 거죠. 제가 13살 어린애였을 때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를 생각했을 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는, 왜 이제서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동생이 시설로 보내졌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 부모님은 동의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왜 동생은 자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라고 묻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장애가 없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전 동생을 진짜 사랑했지만 사실 사랑하면서 한편으로 엄청나게 차별하고 있었다는 거를 그날 그렇게 상상을 해보고 나서 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사실 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는 장애 있는 세계에서 사는 거고, 나는 그 밖에서 장애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른 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기회도 다르고, 이 모든 게 다 다르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이니까. 라고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거예요. 저 스스로부터가.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13살 때 시설로 보내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동생은 심지어 복지의 이름으로, 보호의 이름으로 그곳에 보내줬죠. 그곳에서 보냈었던 그 하루하루는 단 하루도 동생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언제 일어날지, 뭐를 먹을지, 혹은 먹기 싫은지, 누구를 만날지, 혹은 만나고 싶지 않은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있는 이 모든 작은 선택들, 내가 나이기 때문에 좋고 싫고를 결정해야 하는, 그렇게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누려야 하는 그 모든 시간을 동생은 너무 어릴 때 잃어버렸죠. 그래서 왜 어떤 것들은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바라본다는 비유를 말고 더 나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쨌든 뭔가를 대면하는 순간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그냥 대충 만나면 선택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냥 지나쳐가도 되는데, 뭔가를 똑바로 바라본다는 거는 똑바로 마주한다, 이 어떤 존재나 상황을 직면한다는 거는 선택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걸 몰랐던 것처럼 살 건지, 이 느낌을, 내가 느낀 이 마음의 슬픔이 마치 없던 것처럼 이전처럼 살 건지, 아니면 이게 내가 잘못됐다고 느꼈으니까 이 잘못된 걸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바로잡는 방식으로 살 건지를 정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위선적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서 세상에 막 우리가 사회가 좋아져가지고 막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는데 사실은 그거 다 그냥 하는 말이고요. 인생은 다 운이에요. 장애가 없게 태어나는 게 최고고요. 장애 있게 태어나면 뭐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 사는 거죠. 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에는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우리는 신분제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일제로부터 강점당한 시기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했었던 시기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제 그건 역사 속의 과거의 일이고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고 그런 법을 가졌고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싶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야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생 한 사람을 다시 일단은 원래 동생이 속해 있었던 바로 이 사회로 시설이 아니라 사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탈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동생의 탈시설을 이제 결심을 했고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감행을 했죠. 그게 2017년 벌써 2년 전이에요. 2017년 6월이에요. 그래서 18년 만에 그렇게 동생하고 다시 같이 살게 됐어요. 물론 같이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았죠. 일단 같이 살려고 생각하고 나서 어떤 공적인 지원이 뭐가 있나. 그래서 시간이 많이 18년이나 지났으니까 동생이 시설에 보내졌을 때보다는 적어도 뭐라도 더 바뀐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런저런 제도들이 분명히 생겨서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충분히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활동지원제도도 있고 뭐 낮시간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복지관에서 돌봐주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 비하면 생겼지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시설 밖으로 걸어 나온 그 다음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이 1시간도 하루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설 안에 있을 때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죠.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 시설이 탈시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이 사람이 시설 밖으로 나가는 걸 도와줄 때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은 탈시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 문 닫는 얘기니까 시설 없어지는 얘기니까 그래서 다 탈시설하면 시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집인 사람이 있고 그게 재산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들은 탈시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많이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요. 제 동생의 시설도 탈시설에 조력해달라 언감생심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더구나 저는 굉장히 찍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상 찍힐 수는 없었어서 저 도와달라고 할 수 없었죠. 단 1시간도 복지관에 있는 서비스들은 대기 리스트가 너무 길어요. 자리가 날 수는 있겠지 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희망 고문이죠. 활동지원 서비스도 그래서 한 달, 2달 이제 심사 받고 그리고 동생은 장애가 있으니까 지원 시간을 받겠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칭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간을 들고 있어도 사람이 연결되지 않는 이상 이건 그냥 종이장이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들은 게다가 애매한 시간을 받으면 진짜 활동지원사 구하기 너무 어려운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뭔가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나와야 되나?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절박한 사람도 기다리는 선택을 한다면 사실은 이거를 바꿀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약간 성격이 아마 짐작을 하셨겠지만 뭔가 약간 화가 나면 뭘 하는 종류의 사람이에요. 분노가 이제 에너지가 되는 종류의 사람이라서 이런 상황이 너무 여전히 부조리하다.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좀 화가 나서 이제 사회, 정부에 무심한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바꿔달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이 계기가 되는 책과 다큐멘터리 이런 영상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이제 장애를 갖지 않은 비장애인들은 너무나 일찌감치 장애와 비장애 분리된 세계를 살잖아요. 같이 섞여 살질 않아요. 학교를 다녀도 같이 다니는 사람은 같이 다니지 않은 사람 수가 훨씬 많고 같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알려야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데 막상 불쌍하다는 생각이라도 좀 많이 하면 뭐라도 더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진짜 아니더라고요.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나도 힘들어 사실 이러면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되게 묘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같이 사는 게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밥숟갈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고 그냥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되는 거고 좀 천천히 가면 되는 거고 다들 그냥 그렇게 맞추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가지고 그냥 태어난 데서 태어난 마을에서 그 학교에서 동네에서 사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의 언니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힘들었지만 사실 어떤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저는 너무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태어난 이 집에서 동생의 언니로 태어난 건 저의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 동생이 존재 그 자체로 저한테 이 세상에는 장애인이 있어.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고 네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한 집에서 함께 성장하는데 그게 딱히 대단히 특별한 일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동생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이, 그 하루하루 1분 1초의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준 거죠. 같이 살면 그냥 사라진다는 거. 근데 처음부터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은 같이 사는 게 되게 두려운가 봐요. 엄청나게 특별한 장치와 엄청나게 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같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운이 좋아서 동생이 그런 거를 이제 알려줬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건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책, 그리고 제가 만든 영화는 어떤 장애 당사자가 처한 현실의 어떤 어려움, 불행,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지. 동생이 18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사실은 남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발달장애인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환경을 갖춘 사회는 아니니까 이 안에서 제가 아무런 공적 지원 없이 제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동생이랑 함께 처음에 다시 사회로 돌아온 6개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길을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에요. 이거 말고도 요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게 사이트가 있대, 컴퓨터에. 근데 거기에 요새 이제 10대, 20대들이 그 사이트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대, 20대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진짜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유튜브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런 영상들을 모아놓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생이랑 진짜 별거 없는 거, 밥 먹는 거, 장애인도 밥을 먹어요, 여러분. 장애인도 머리를 자르고요. 네, 꽃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진짜 별거 아니지만 사람들이 장애인에게도 일상이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게 되게 새로운 거죠.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하다는 걸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아? 라고 하는 거가 그냥 발로 거기 걸어 들어가지고 미용사 앞에 앉아서 머리를 깎으면 되는 거예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로 그냥 별거 없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막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동생은 늘 그 사운드가 있거든요. 이 사운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드가 여러 개죠.
평정심의 의가 있고, 분노의 의가 있고, 짜증의 의가 있고, 그리고 뭔가를 참는, 감내하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의를 들으면 대충 기분이 이렇고,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사운드가 있고, 이렇게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걷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 나서는 순간, 저희는 슈퍼스타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선을 여유롭게 넘기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그래도 시간이 필요했으나, 이제 처음에는 미웠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기회가 생긴다면 이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좀 화가 덜 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으면서 인사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동생이 좋아하는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커피 가게들을 일부라도 더 가가지고 이용하고 앉아서 놀고 왔다 갔다 하고 슈퍼 가고 머리 자르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어 표시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 하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지죠. 그래서 저는 되게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차별을 행하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본질적으로 달라서 다르게 대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마가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몰라서 함께 살아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고요. 처음에 같이 안 살던 사람이 같이 살려고 하면 처음에 되게 어색하잖아요. 뭐부터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를 같이 하는 게 좋은지 모르지만 어색한 건 사실 너무 당연하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친해지는 시간이 좀 감당해야 되는 어색한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건 좀 당연한 거고 어색하니까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카페를 갔는데 그날따라 동생의 의가 심했어요. 시끄러웠는데 다른 손님하고 얘기를 하러 간 거라서 제가 주의를 이제 정확한 타이밍에 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조금 작게 해라고 얘기해주면 이게 작아지긴 하는데 그 말을 딴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못해서 이제 계속 시끄러웠고 막 손님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왔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고 어색하니까 싫으니까 그래서 저희 주변에 이제 탁자에 동그란 원이 생겼죠. 여기 사람들이 안 앉는 거 이게 생기고 나니까 사장님이 올라온 거예요. 사장님이 올라와서 말을 하는데 말이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가 영업을 하는 가게인데 여기 자꾸 손님들이 오셨다가 다시 나가시고 하는 게 저희 너무 곤란해서 저희도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말은 하는데 어쩌라는 건지가 없는 거예요. 나가라는 건지 조용히 하라는 건지 곤란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쩌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저희한테 조용히 하라는 거면은 조용히 하겠다. 우리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할 수 있다. 근데 사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가게에 장애인이 있는 게 불편하니까 나가주세요. 인 건지 조용히 해주세요인 건지 명확하게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웅얼웅얼 하다가 이제 내려갔죠. 당연히 이제 조용히 해달라는 얘기였던 건데 그분은 장애인을 만나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근데 장애인한테 친절하게는 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려심을 발휘하고는 싶어.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배려인지는 모르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게 혹시 무례하게 들릴까봐 혹시 차별처럼 들릴까봐 말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장애인을 대해야 되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 그냥 사람 대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 평소에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했으면은 사장님 가가지고 죄송한데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장애를 너무 특별한 거라고 의식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조차 모르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장애를 의식했다는 거를 티내게 되어버리는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장애인으로 봤다는 거를 이렇게 뽀록 나누죠.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잘 풀려가지고 나중에 그 가게는 되게 저희 단골이 됐어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장애인들이 그런 문제를 겪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가 초등학교 특수교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이제 일하는 학교에 장애를 가진 애들도 있고 장애 없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장애가 없는 친구가 자폐성 장애
그러니까 제 동생처럼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서 말을 잘 이제 하기 어려워하는 이제 친구를 보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입도 있고 이빨도 있는데 왜 말을 못해요? 라고 물어봤대요. 되게 깜찍한 질문이죠. 그 나이에 어린 아이니까 할 수 있는 종류의 질문인데 이 선생님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음에 볼 때 얘기해 줄게. 그래요. 근데 또 두 번째 만남이 찾아온 거죠. 그 아이가 다시 우연히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이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그때 제가 물어봤던 거 이제 대답해 주세요.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얘는 정말 궁금했던 거죠. 그 대답이. 근데 이 선생님이 또 말을 못한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을 비난하고 떠났대요. 거짓말쟁이. 두 번째 만날 때는 얘기해준다고 했으면서. 라고.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경험으로 자기한테 남아있는데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 카페에서랑 저는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아이한테 치우고 나서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왜 말이 없을까? 말을 안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걸 텐데 뭔가 그 이상으로 잘 대답해야 한다고 이 장애를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차별을 하지 않게 하고 이런 종류의 복잡한 생각에 빠져서 장애를 인간보다 크게 생각해서 어떤 함정에 빠진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본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히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잘 대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는 되게 명확하죠. 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잘 대하는 방법은 없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 그걸 그냥 지키시면 된다. 그리고 아무리 당신들이 비장애인의 세계를 살아왔다고 해도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무수히 많은 실수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저지르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용서를 해주고 사과를 받아주고 그렇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더 가까운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거 그게 사는 거 아니냐. 당연히 똑같다. 실수를 하고 사과를 하는 게 아마 중요할 거다. 실수를 많이 할 테니까.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려요. 재미있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역시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얘기해본 적도 없으니까. 장애인 친구나 장애인 형제자매를 가져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기회를 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거는 얘기하는 게 얘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다. 왜냐면 얘기를 하고 나면 제가 했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든 어떤 건 틀렸다고 생각하든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럼 더 많이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좀 더 좋은 생각으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 신뢰는 있잖아요.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 동시대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뭐지? 노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끝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딱히 질문이 아니어도 그냥 같이 여기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갖다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작동하길 바랍니다. 여기 뒤에 계신 보라색 옷 입으신 분이랑 그 다음에 흔들 앞에 계신 분. 근데 만약에 마이크가 안 되면 제가 귀를 기울일게요. 건전지를 체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언니가 제 언니라고 하는데. 마이크가 왔어요. 마이크가 왔어요. 언니분이 정말 너무 용감하게 수작을 잘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이 된 지가 저는 한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각이 되기 전에는 시각장애를 볼 때 저 사람들 왜 눈을 감았지 참 불편하겠다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게 대하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그 언니분이 지체장애 동생을 그렇게 7, 8년 동안 있다가 모시고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생활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보다도 더 진짜 그 형제의 애정일까? 그게 너무 책을 읽고 감동받아갖고 정말 오늘 인사드리라고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실래요? 아, 네. 여기 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담을 해주시고 몸에 덕담 듣는 것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여기 맨 앞에 선생님 마이크 드릴게요. 감사해요. 저도 중도장애자인데 저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인에게 이 사람 조상의 죄냐 당사자의 죄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조상이 잘못한 죄야 그랬든지 이 죄 지어서 마땅해 그렇게 장애인에게 마땅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로하시는 그런 누구의 탓도 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으면서 동생분을 장애 시설에 맡겼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시각장애인이 됐는데도 맹학교에 진학을 했더니 맹학교에서 안마하고 침수를 가르쳐 줘가지고 직장인으로 10년을 넘게 지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람을 찾고 그랬거든요. 집에 있는 것만이 나는 그 사람을 장애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무슨 직업교육 같은 걸 시키지 않던가요? 동생분이 장애 기관이 내가 데리고 있는 것만이 나는 집에 가정에 보호하는 것만이 최상의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떠밀려서 내보내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왜 집에 데려오셨어요?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 시설은 사람도 자유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데리고 온 게 우리 집에서 다시 보호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보내진 게 기본적으로 좀 부당한 일이잖아요. 집에서 훨씬 많은 사회에서 다닐 수 있는 데도 많고 가르쳐줄 수 있는 데도 많고 자기한테 친구가 되거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그냥 사회에서 사는 게 훨씬 많은데 시설은 정말 그냥 어떤 건물 하나 안에서 평생 거기 있는 그게 다인 교육기관일 텐데. 교육기관이 아니고 거주시설이에요. 거주시설. 네. 장애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3만 명 중에 2만 명이 다 정신지체, 그러니까 옛날 말 정신지체죠. 지적장애이거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는 훨씬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분한테 제가 중도 실명자가 되고 나서 툴툴대면서 세상에 하나도 앞을 보지는 못해서 걸을 수도 없고 못도 할 수 없고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교육기관에 종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병신 중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제일 나아. 교육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생분 같은 경우는 그 장애가 상당히 심해서 무슨 교육이 통하지 않고 무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네요. 너무 속상하네요. 아니에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장애는 장애마다 다 다르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똑같지 않으실 거예요. 겪으시는 문제가. 왜냐면 다 다른 사람이니까 장애가 그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난 동생분을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본인의 그런 행복이지 동생의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아주 예리한 포인트세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동생이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저는 저대로의 행복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른 사람이고 동생이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지는 그건 동생만 아는 거예요. 동생한테 물어봐서 그 아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제가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사회가 워낙 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기회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주어지는 건 훨씬 다 비장애인들 중심이니까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제 동생처럼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기에는 가족 혼자서 하는 거는 너무 무리죠. 저 혼자 세상을 이제 대적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이제 이걸 공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제 동생처럼 연약한 사람도 다 자기 행복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사회면 제 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당연히 너무 잘 살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선생님 생각이 같습니다. 질문이 속출하네요. 기뻐라. 예, 그 장혜영 씨라고 하죠. 그게 좋습니다. 예, 아주 말씀 잘하시네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걱정했는데.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언니와 혜영과 혜정이 자매의 그 앞으로의 그 삶을 이렇게 요약한 것 같아요. 혜정이가 앞서 걷고 혜영이 누나는 언니는 한 발 뒤에 따라가는 모습. 네, 그게 이제 또 동생분의 어떤 행복을 어떻게 하면은 혜정이가 자유롭게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삶을 행복을 추구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요약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혜정이의 자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언니가 계속 이른바 결혼도 안 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동생 곁에만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언니는 언니대로의 삶을 살면서 혜정이의 그 자립을 지켜봐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참 마음이 찡했던 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혜영이는 혜정이에게 묶여 있었어요. 내가 얘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책임감을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엄마 이상으로 그 옆에 가서 동생이 반에 가서 같이 동생을 지켜줬다는 거죠. 이런 걸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동생의 통역사가 됐다라는 얘기가 또 이렇게 마음에 찡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지금 이게 서로 낯설음 또는 그 서먹함 이런 것들이 이게 이 사회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장애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장애인으로 바라보지 말고 한 인간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소리 높여 언니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장애인들도 우리 발달장애였고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 역시 서먹하게 생각을 해요. 낯설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모습을 이제는 내 속으로 웃으면서 얼마나 저렇게 시각장애인들 낯설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는 사람을 보고 이제는 내가 한 수 가르쳐주죠. 시각장애를 대할 때는 장애를 이렇게 인식해 대하라고 늘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혹시 그러면서도 이제 또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외국인을 우리 낯선 외국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외국 영어를 못하면 주눅이 들잖아요. 하여튼 그럴 일이 없단 말이죠. 저 사람도 한국말을 모르고 우리 똑같은 평등한 관점에서 보면 서로 외국인인데 우리가 통하는 게 바디랭귀지도 있고 말이 안 통해도 자기들 말로 얘기해도 우리가 서로 인간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그런 식으로 서로 그 낯섦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는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등 서먹할 일도 없고 서먹할 일도 없고 낯설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전체가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등 그 초등학교 때부터 통합교육이라는 걸 하면은 우리 특수반이니 특수교육이니 이런 걸 사실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스웨덴 같은 데는 벌써 이게 다 통합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그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는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차별할 일도 없고 어려울 일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 장윤 씨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아직도 먼 우리 사회의 이 장애인식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오늘 주제가 능력이 아니라 영향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어떤 바른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우리 앞에 내포가 섭절하고 시각장애만 빠져 살게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발달장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감하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서로 돕는 방향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이런 함께 걸음이라는 잡지도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아까 손을 드셨던 분들이 있어서 제가 놓칠까봐 일단 먼저 물어봐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결혼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만난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를 하세요.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희생한다 라는 오해를 되게 많이 사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 삶을 전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살고 싶은 삶으로 가는 어떤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다고 하면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마음이 자유로울 때 진짜 자유로운 거잖아요. 단순히 뭔가 동생은 어느 시설에 있고 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는 자유로운 거야. 마음에는 돌덩이를 얹어놓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말 진정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진짜 왜 그런 얘기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자식보다 하루 늦게 죽고 싶다 이런 얘기 이제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짠해하고 이러는데 전 진짜 동생이 저 없어도 편안하게 자기 삶 알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동생보다 빨리 죽고 싶어요.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마음 편히 동생은 동생 수명껏 마음 놓고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저는 저대로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건데 저는 사회가 발전하면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은 아마 다 해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일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빨라지는 거에 저는 저대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동생을 자유롭게 한 개인으로 내 동생 말고 혜정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군가의 동생으로 불리는 게 장애정으로 있고 싶지. 저도 누군가의 언니로 있고 싶지 않고 장애형으로 있고 싶거든요. 근데 이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너무나 완벽하게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그 가족한테만 전가해왔어요.
근데 이제라도 이 모든 거를 사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짊어지면 사실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문제도 저는 결혼은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동생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신 분들이 이 안에 계실 텐데 저는 결혼을 사실 저도 결혼을 했었어요. 했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던 이유는 그때 동생의 문제, 시설 문제랑 관련이 있는데 그때 시설 문제에 맞서서 싸울 때 저 말고 저 다른 가족들은 싸우지 말기를 바랬거든요. 왜냐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잘못되면 동생한테 해코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사실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실망이 좀 컸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나면 뭔가 한다고. 그래서 진짜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가족이 싸우지 않으면 비겁하다면 새로운 가족을 만들겠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한테 혼인신고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사고를 쳤던 거죠. 혼인신고, 결혼식 같은 거 없었어요.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열심히 싸우고 그랬는데 결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혼을 했고 다시 이제 돌아온 싱글입니다. 결혼을 해봤는데 근데 결혼을 해서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이랑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아마 제가 그런 마음을 느낀 사람은 제 동생을 전혀 문제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로 먼저 알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면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주에는 상영을 안 해서 못 보게 됐어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작가님 영상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인 인식이 그 개인한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의 몫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영상이어서 되게 애청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은 2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작가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사회는 뭘까? 아까 저는 이제 사육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탈시설을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이제 어떤 사회에게 공통적인 이상향을 바라는 게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혼자 질문을 많이 했을 때 직접 만나서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잘 기회가 돼서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고 2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그 혜정씨를 집으로 데려와서 적응하기까지 그런 뭐 활동보조인이나 복지시설에서 어떻게 보면은 갈등? 현실과 모순을 겪고서 좀 좌절하셨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복지가 아니어서 이거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일어서기가 많이 힘든데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일어서셨는지 그 2가지 질문이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다. 네,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대답해 볼게요. 일단 뭘 원하는 거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무언가에 있어서 일단 중간에 있는 목표는 저는 확실히 우리 사회 전체가 탈시설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장애인도 자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밖으로 격리돼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든 없든 이 사회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회에서 살고 죽고 한다. 자유롭게. 그게 제가 원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걸 이룬 사회들도 있으니까요. 아까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 스웨덴이라든가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회는 지금 우리처럼 시설이 있었지만 그걸 노력해서 시설을 없앤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에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탈시설 사회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냥 단지 지금 이 사회에 지금 시설에 살고 있는 약 3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다시 그냥 시설 밖으로 나오면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시설이 생겼고 왜 사람들이 중증 장애인을 발달 장애인을 시설로 보낼까?
어떤 생각이 그 행동의 밑에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때 엄청난 능력주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바꾸는 게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건 이거잖아요. 사람을 일찌감치 이 사람의 능력, 뭐를 할 수 있고 없고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거를 보통 숫자로 하죠.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끼리 있게 하고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있게 해가지고 높은 사람끼리는 또 경쟁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또 가르고 그래서 사람들을 층층이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져도 좋아. 니들은 능력 있으니까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하지만 아래쪽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니들은 점수가 낮으니까 불행해도 어쩔 수 없어. 니들이 능력이 없는 걸 어떡해. 불행해도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다. 라고 그게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걸 어쩔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위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능력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온 건 사실 이제 그런 거에 연관된 얘기인데요. 사실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이를테면 아주 단순한 거, 팔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보세요. 이거는 하나의 능력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능력 있다, 누군가가 어떤 인간이 능력 있다라고 얘기할 때 팔을 들었다 내릴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능력 있다고 여기진 않아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할 때 이 사람한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그 중에서 누군가의 노력이 두드러지거나 그게 누군가의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뭔가 아주 멋진 일을 이를테면 아이스링크에서 김연아가 춤을 추기 위해서는 이 아이스링크를 지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김연아가 잘 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조력이 있고 사회 전체의 능력 속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쁘고 특별한 부분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능력은 개인한테 있는 거야. 개인마다 타고나는 거고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정해져 있어. 능력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능력 없는 사람 따로 있어. 이건 절대 섞이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너무나 촘촘하게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생각을 지우고 영향력의 관점. 영향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이잖아요. 제 동생은 평생 아무 능력 없는 사람. 심지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발달장애인은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잖아요. 라는 감정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쵸, 맞아요. 웃음이 나오죠. 근데 제 동생은 그렇게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바로 그 이후로 시설로 격리되어 버렸지만 제 동생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제 동생이 이곳에 있으면 여러분 모두는 제 동생의 영향력권에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또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노래를 듣고 춤을 추면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의 그 행위의 영향력권 안에 있다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박수 쳐주고 좋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낸 거고 그건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일인 거죠.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영향력이. 이거를 어떻게 그 개개인마다 그 영향력을 잘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냐. 이런 관점, 능력의 관점 말고 영향력의 관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가치를 본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 문제는 그냥 장애인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애인 문제는 인간 문제죠. 2019년이나 됐는데 1919년에 3.1운동 하던 때가 아닌데 왜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불평등한 일들을 겪고 차별을 겪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겪지 않는 일들을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불행이 아니라 불평등이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선생님, 차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닐까요? 그쵸, 맞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나랑 똑같이 이제 또 하는데 항상 어울려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또 모여서 합쳐서 뭐 할 때도 있고 그래야지 항상 그분들하고 같이 살려는 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뭐 우리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오면 안 돼.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게 없으면 되는 안 거죠. 돼가 아니라 네. 따로 똑같이 그냥 그분들 시설에서 살 때는 살고 또 모여서 살 때는 하고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시설은 굉장히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그곳에 산다는 거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들 있죠. 몇 시에 일어날지, 뭐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안 만날지, 화장실에 혼자 있고 싶은지 아닌지 이 모든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선생님한테 없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봐야 아는 건데 해볼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못하는 인간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비장애인들은 저한테는 사실은 제 동생에게 주어지는 무수한 질문들. 예를 들면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제 받으려고 공단에 심사를 갔는데 이제 이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기 위해서 장혜정 씨가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조사에서는. 근데 놀랍게도 저도 전기밥솥으로 밥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저도 활동 지원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이 사람의 능력을 재는 가치가 자기의 유무에 따라서 질문 자체가 달라져요. 기준이 너무 여러 개야. 이중잣대예요. 제 동생은 저한테 주어지지 않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일찌감치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하면 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제 동생이 저지르면 얘는 자기가 있어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못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고 저는 죽었다 깨나도 시설에 들어가서 살고 싶진 않거든요. 정말 죽었다 깨나도 저는 저의 일상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리고 이 원칙이 제 동생한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기 앞에 계시네. 네, 여기 아까 먼저. 진짜 18년 동안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남남인데, 이렇게, 동생분의 시설에서 진짜 타시드 시킨 분에 대단한 용기에 진짜 감동했습니다. 저도 시각장애 된 지가 한 20대 말에 됐는데, 직장 다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극복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저도 처음에 이 문양부 이렇게 지판에 두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창피해. 동네에 다 아는 분들이고 맨날 만난 친구들인데 창피해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담배를 끄다 싶은데 담배도 피우고 싶었는데 담배 한 가구 사러 못 갔어요. 가게 창피해서. 가게 주인 눈부 창피했는데 부모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더라고. 제 경험상으로. 근데 형제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어디 가나 아까 말씀한 주목의 대상이 되잖아요. 몇백 미터 앞에서로 이상하다고 하면서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지금도 제가 시각장애인데 지팡이를 갖고 딱 펴면 다 쳐다봐요. 우리는 아직까지 장애인같이 다 시설에 가둬놓고 살았기 때문에 장애인하고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겼는데 그런데 지금도 제 형제들도 있지만 창피한 이야기지만 창피해요. 제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툭툭 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어떨 때는 슬쩍 뭐 아는 척 안 하고 지나가면 또 많아요. 형제도 또 마찬가지고 친척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도 좀 조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참 친척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지팡이를 안 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와갖고 그분이 창피해 느끼니까요. 근데 더군다나 부모도 아닌 형제분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셨고 지금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정착한 방법은 이거긴 해요. 이를테면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늘 이제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뚫어져라 동생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저도 그분을 뚫어져라 바라봐요. 그러면 그분도 나의 시선을 느끼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시선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개를 돌려요. 시선을 거두죠.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분을 안 쳐다보죠. 근데 그러면 제가 눈을 돌리는 순간 또 쳐다봐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면 그걸 한 2번쯤 반복하고 나면 3번째는 제가 여쭤봐요. 왜 쳐다보세요? 라고. 그러면 그거 할 말이 없죠. 자리를 피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하지만 그 이후로 쳐다보진 않아요. 누군가를 그렇게 많이 바라보는 게 우리 인간 세상에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용무가 있는 게 아니거나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시선을 이렇게 하는 거는 무례한 일이라는 걸 우린 다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적어도 저한테 그런 무언의 면박을 당하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생각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네, 사실 뭐 인격 수양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선에는 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저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까지는 왜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야 되지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해야 되기는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장애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을 학교에서 덮어놓고 하는데, 물론 그건 되게 중요한 거지만 왜인지에 대해서까지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불쌍하니까 이 이상의 대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불쌍하니까, 나보다 불쌍하니까, 너네보다 약하니까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연민, 동정, 이 이상의 시해, 이런 거 이상의 어떤 이유를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불쌍해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대충 눈치밥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말을 그냥 아예 안 하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비장애인 살기 좋은 세상에서 비장애인들이 굳이 장애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 전 이걸 늘 생각해요. 근데 이 대답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세상은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어떤 집에서 태어나든 어떤 지역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적어도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가정에는 우리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쌍한 어떤 따뜻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개선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누수를 고치는 거랑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집에서 비가 새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 집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를 막아야 되는 거죠. 따뜻한 마음으로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 막으면 되는 거죠. 근데 불평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 예를 들면 뭐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이런 것 때문에 활동 지원이 필요한데 급수가 낮아서 활동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종일 그냥 집에만 있어야 돼요. 되게 부당한 상황이죠. 따뜻한 마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적어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권리에 이상이 생긴 거니까 그냥 그거를 수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뜻한 마음 필요 없고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구체적인 어떤 삶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이 정도면 그래도 인간다운 삶이지 라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불쌍하니까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불쌍하다는 말은 사실 되게 죄송해요.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재수가 없냐면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 위에 있는 일테면 이런 거예요. 나는 비장애인인 나는 내 인생에 아무리 불행해도 장애인이 너보다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다 마음속에 힘듦이 있잖아요. 이거 안 힘든 사람 나와보라고 해 라고 하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힘이 들겠죠. 북핵이 저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힘든 사람 힘든 마음도 있지만 기쁜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되게 좋았던 기억, 신나는 기억, 그런 좋은 감정들도 가지고 있어요. 힘들다거나 뭐 기쁘다거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감정이니까 개인에게 맡기면 되는 건데, 우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사회로 세금을 낸 걸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런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복돼서 발생하는 어떤 조건의 문제인 거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겪는 반복되는 문제들, 우리가 횟수를 셀 수 있는 반복되는 문제들, 뭐를 고치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냥 고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쌍하니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대중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되게 정말 기준이 없잖아요. 불쌍하니까 100만 원을 줄까? 불쌍하니까 1억을 줄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의 정부는 그래도 좀 낫지만 과거의 수많은 정부들은 장애인은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다 그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리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의 장애인 복지 제도는 왜냐면 당사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 가족을 위한 제도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당사자를 위한 제도가 확립돼 있으면 당사자 가족을 위한 제도 필요가 없거든요. 가족을 위한 복지에 집중을 한다는 건 사실 진짜 중요한 너무 많은 일들을 가족들한테 전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복지가 명확하게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이루어지면 사실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되게 온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도 이제 3만 불 시대가 됐고 하니까 복지 좀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사실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불행은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 불행 알아서 하시고 대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불평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여기 앞에 마지막으로 질문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그 작가님 오늘 말씀에 굉장히 가슴 뭉클하게 들었던 것 같고요. 네, 느끼는 바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동생분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셨다고 했는데 동생분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시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그냥 그게 궁금하네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동생하고 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깨닫게 된 가장 큰 것은 저조차도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한테 달달장애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난 얘를 다 알아 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사실 매 순간 느끼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생은 나의 동생이었지만 그리고 우리 한때 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거의 남과 다를 바 없고 우리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몰라 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야 돼서 진짜 약간 연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뭔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취향을 파악하고 좋아하는 걸 갖다 바치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장소에 같이 가고 또 뭐를 하고 싶니 뭐를 먹고 싶니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 사람의 심기를 살피고 이제 이런 시간을 쌓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산정했던 시간은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남의 타의에 의해서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시설에 보내졌던 것처럼 제가 탈시설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쨌든 18년을 살았던 한 공간을 떠나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것도 동생한테는 되게 충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 스스로가 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동생이 좋아할 만한 곳들을 다니고 왜냐면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짬짬이 돈 모으고 시간 모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한 1년 정도를 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늘 한방이 있잖아요. 제가 준비했던 한방은 해외여행이었는데 이제 동생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맨날 같이 있으면 틀어달라고 해서 보다가 일본에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거기 가면 만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분장을 하고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혜정아 인어공주 만나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만나러 가겠대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탈래? 라고 했더니 타겠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 사람이 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타보면 알겠지. 이런 약간의 무대뽀 정신으로 같이 해외여행을 이제 일본으로 3박 4일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사람이 좋아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네, 디즈니랜드를 갔더니 정말 그 인어공주 손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좀 고생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혜정아! 언니하고 나와서 살면 네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갈 수 있어. 네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고 싶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언니랑 살래? 라고 했더니 오케이. 너무 쉽게 1년 후에 전 사실 싫다고 할까 봐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승낙을 해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사실 사람이 친해지고 그러는 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시간을 쏟고 관심을 쏟아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잘 알아서 이제 싫어하는 짓을 안 하고 좋아하는 걸 많이 해주면 사람은 좀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제 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좀 전에 그 어떤 사회복지사님이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인데 그만두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정말 허리가 중간에 잘려서 그 대답은 안 하고 가셨는데 이제 중간중간 얘기 끝에 그분에게 이 대답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했는데 잊어먹기 전에 그 혜정이랑 그 소통이 될 때 사랑으로 얘기할 때 혹은 사랑으로 행동을 보여줄 때 잘 통하던가요? 아니면은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통하던가? 이거 하나 하고 좀 전에 당사자 얘기도 나오고 연애하는 심정 얘기도 좀 해줬었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 장애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이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우리 장혜영 작가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해주시면 듣는 사람 중에 정책이 반차가 있어서 그래서 정책에 반영이 되면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좀 오실 때 바로 한 3, 40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스웨덴 내지는 카나다처럼 될 수 있겠다. 장혜영 씨를 보면은 가능하다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죽어서 없겠지. 그래서 사랑인가 진심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릴게.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미친 분이 침을 맞으러 왔었어. 근데 이분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병원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한테 못 말려서 세월이 그때 2년인가 3년 정도 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침을 맞아봤어. 그래서 그분이 고쳐졌어요. 근데 그분이 울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왜 나를 고쳐줬느냐.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은 육거리 시장 동에 다니면서 여름인데도 긴 옷들을 겹겹이 껴입고 이 치마나 이 밑에 줄줄 끌리는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 아무나 보고 웃고 얘기도 하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길도 비켜주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당신 아느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는 한나라의 공주였었다는 거예요. 공주여서 많은 신하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받들어 줬었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 칭찬해 줬었는데 나를 왜 고쳐줬냐는 그런 원망의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 유형별마다 나름대로 이제 개인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불행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고 나름대로 행복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혜정이도 틀림없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자립이 목적이고 혜정이 다 따로 그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 중에 행복한 얘기를 좀 해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버려서는 내 생각, 개인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된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의 과정도 너무너무 행복할 때 혜정이가 비로소 나는 행복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인가 사랑인가 해서 답변해 주시고, 좀 전에 어떤 사회복지사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먼저 진심이냐 사랑이냐 동생을 대할 때 통하는 방법이 이 질문 해주셨는데 저는 진심도 사랑도 아니고 그건 제 동생이 너무 간단하게 무시하고요. 그건 너무나 일방적인 것이고 오직 존중만 통한다고 느낍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와 제 동생의 숙명적인 갈등이 커피에 있는데요. 제 동생이 커피를 진짜 좋아해요. 카페인 중독이에요. 하루에 있는 대로 그 자리에서 원샷을 해가지고 10잔도 먹고 15잔도 먹고, 시설에 있을 때부터 그거는 정말 너무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제 동생이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카페인 중독이니까 한 잔 이상은 절대 안 돼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잔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동생이 뭐 울든 뭐 자빠져서 막 난리를 치든 뭐 한 잔 이상은 안 돼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날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고 동생도 너무 힘들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쌓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아니죠. 할머니들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술을 먹는데 제가 술을 좀 먹거든요. 술을 꽤 먹어요. 근데 모두가 알다시피 술은 건강에 안 좋죠. 의사 선생님도 몸이 아프다 그럼 술을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전 술을 좋아하니까,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갖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인권을 지켜주겠다고, 예를 들면 저희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의 저를 대입하고 이제 동생의 저를 대입해보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언니가 만약에 저희 두 번째 술자리를 뺏으면서 이거 절대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인권 침해라고 느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는 두 잔째의 술을 마실 권리가 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게 나의 행복이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건강은 아니다, 나는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든 소멸해 갈 것이고 음주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제 항의를 할 텐데, 그렇다면 왜 내 동생의 커피는 그렇지 않은가? 왜 내 동생에게 두 잔째 커피를 위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가? 두 잔째를 먹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구슬릴 수는 있죠. 치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두 잔째를 먹지 말라고 구슬고 빌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읍소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의 뭔가 마음이 전달되는 거는 그렇게 서로 어떤 함께 지내는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할지 혹은 하지 말지에 결론을 내가 미리 내놓고 네가 따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모르는 거죠. 두 잔째 커피 오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이거 파워게임. 장혜정의 의지가 강한가, 장혜영의 의지가 강한가, 매일매일 부딪혀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이제 한판승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생활이 굉장히 나아졌거든요. 왜냐면은 서로가 정성을 다해서 먹겠다고 얘기해서 먹는 날도 있고, 아니면 제가 구슬리는 거에 성공해서 관심을 딴 데 돌려서 홍차 한 잔 마시고 말고 이런 날도 있어요. 그렇게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진심은 그런 거죠. 내가 널 많이 사랑하고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게 필요해.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네가 정 싫으면 그건 안 해 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 전 그런 걸 존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존중의 마음으로 대할 때 가장 잘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은 질문,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클로징에 적합한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많은 부분은 저는 사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원칙과 현장의 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배운 게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환멸이 나죠. 왜냐면 그런 어떤 가치와 이상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나의 노력을 여기에 다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아무런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환멸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가치가 사실은 그냥 공허한 것이었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죠. 저도 많은 곳에서.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특수학교에서 이제 폭력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특수학교 교육 이제 그런 선생님들 모아놓고 하는 교육에 갔는데, 와, 그분들의 모습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당신들은 이 특수학교 안에서 폭력을 없앨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지도 않으면서 제 교육을 왜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정도로 사실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어떤 좌절감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격려를 하고 싶어요. 원칙을 갖는 거는 원래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원칙을 지키는 건 원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탈신설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싶다. 거의 불가능한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 너무 쉽죠. 그러니까 하지 말자.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세상에 널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고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근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어려운 일을 어렵게 해낸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스포츠 스타들. 예를 들면 김연아가 막 이렇게 3번 빙판에서 돌 때 아트죠. 그건 엄청난 노력 끝에 다들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해냈을 때 그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성취감과 감동과 그런 아주 좋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분명히 여기에 들어오시게 된 초심에서의 감동받았던 어떤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거죠. 다만 지금까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건데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걸 믿으시는 분이라면은 포기하지 않고 그걸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진짜일 때 믿는 거를 행할 때 사람들이 평정하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하지 않잖아요. 저 그거는 믿고 있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평정하다고 믿는다면 그거 분명히 어떤 종류의 행동으로 보여지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진짜를 봤을 때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앞으로도 현장에서 하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저는 되게 잘 지치고 잘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뭘 해도 지칠 거예요. 저는. 근데 다만 어떤 힘듦을 내가 감당할 건지를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뭔가 끝도 없는 경쟁의 사다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다른 사람 발밑에 두려고 하는 그 힘듦보다는 동생하고 같이 사회에서 하하호 할머니로 늙어 죽기 위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 때 느껴지는 힘듦이 제 거라고 생각해요. 힘드시겠지만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